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자 지금 현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2019년도에 가을에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네. 철회로 삭발하실 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네. 그때 그 투사의 이미지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이제 투사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네. 당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뭐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좀 강한 이미지긴 하죠. 그죠? 네. 네. 근데 투사까지는 이제 지도부니까 네. 네, 조금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서 많은 게 조심스럽죠.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신데 이번 대선 지금 분위기 어때요? 이번 대선은 지금 굉장히 상승세죠. 네, 되게 뜨겁고 상승세고 상당히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작년 가을쯤부터 꾸준하게 네. 이재명 후보가 그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어요. 네. 그래서 통합 메시지, 그다음에 중도 보수 메시지 계속 내셨잖아요. 그다음에 경제 메시지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에이 뭐 진정성이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벌써 지금 몇 달째입니까? 그죠? 네. 그러고 또 이제 12.3 내란 이후에도 계속 됐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일관되게 지금 계속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박스권이라고 그랬었거든요. 30%대.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박스권 돌파해서 40%대 찍고 지금 50%대 그렇죠. 지금 돌파하는 중입니다. 네. 그 진정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언론이 많았고 저 역시 진정성을 의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또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진정성이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저번에 광화문 출정식에서도 통합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국민통합. 네. 국민통합 이번 대선의 핵심 키워드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키워드는 네. 12.3 내란 이후에 벌어지는 조기 대선이니까요. 내란 종식. 네, 내란 종식이 가장 큰 키워드고요. 그거는 네. 이제 목전에 우리가 당면한 과제죠. 그러나 사실은 내란 종식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우리가 내란을 종식해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회복하자. 이런 건데 그러면 그런 걸 하려면 결국에는 국민이 잘 뭉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네. 내란을 종식하려고 해도 어쨌든 내란에 이제 개입한 관여한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수든 진보든 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어떤 헌정제에서 다시 세우자. 나라 바로 세우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합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국민통합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그리고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려고 그래도 이제 계속 싸우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그 널리 인재를 구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국민통합이 또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네. 그래서 국정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경제도 성장하고 뭔가 국정의 성과가 날려면 이게 국정 동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국정 동력은 결국 어떤 통합적 시너지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국민통합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지만 지금 시급한 화두이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후보님 유세 현장 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뭐 영남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순신 벨트 상당히 성공적이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영호남. 일단 영남이죠.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깜짝 놀라셨어요? 일단 그 사람들이 되게 일단 그 관심과 호감을 보이세요. 네.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던 이미지 옛날에 이제 과거에 이렇게 뿔 달린 도깨비 좀 네, 나쁘게 네. 얘기하면 그죠? 악마와. 악마화돼 있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좀 여는 느낌? 악마가 아니구나.
그분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지도자 하면 무슨 성인군자 같이 뭔가 막 눈물 나고 막 이렇게 무슨 뭐죠? 이렇게 과거에 보면 민주화 운동하는 그래갖고 약간 그 종교 지도자 같은 이미지 아니면 시민사회 지도자 같은 이런 스타일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대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대 변화다. 네, 저는 시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는 약간 DJ,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때까지. 그래가지고 약간 막 이렇게 뭔가 뜨거운 게 막 가슴에서 올라오고 막 예. 그래서 뭔가 이상을 막 외치고 막 이런 거라고 하면 이분은 약간 CEO형이에요. 국가 경영자 이런 느낌? 아무래도 행정가. 네. 아무래도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가적인 능력 네, 그게 그래서 좀 더 돋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경영자 같은 느낌. 그리고 그런데 그 경영이 굉장히 유능한 경영자. 그리고 충직하고 네. 제가 만약에 주주라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은. 지금 나라는 사실상 그런 리더가 필요하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에 이 민주화 시대의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상을 가지고 막 눈물 흘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네. 좋죠. 그러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이 일종의 주주죠. 국민이.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볼 때 권력 위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시간을 갖다 국민이 위임한 시간을 충실하게 쓰고요. 그래서 시킨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유능하게 하고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위임한 취지대로 자기의 어떤 자의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리더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정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과 맞습니다. 실력으로서 보여주는 현대형 리더라고 현대형 정치 지도자라고 새로운 저는 형태의 생각합니다. 리더다. 이런 게 이제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예. 그래서일까요? 지금 뭐 영남 이번에 이수신 벨트 지역에서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네.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던데요. 네, 그렇죠. 이 TK에서 30% 네.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TK 또 출신이죠, 사실은. 네. 우리가 남이가 뭐 이게 뭐 재맹이가 남이가 지역주의로 꼭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맹이가 남이가를 사투리로 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시나요? 재맹이가 남이가 뭐 그걸 재명이가 남이가 그게 맞나요? 남이가 그것도 또 인기도 많았고 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TK에서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러거든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아니 그 동창회 회장을 뽑잖아요. 그럼 아랫마을에서 동창회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는 아랫마을에서 지지를 받아서 됐지만 동창회 회장이 되고 나면 아랫마을 윗마을 전부 다 골고루 이렇게 얘기를 듣고 동창회를 잘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랫마을 지지를 받았다고 아랫마을 사람들만 데리고 하면 그 동창회 반쪽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국가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당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내 진영에 있는 인재만 갖다 쓰면 그것은 얼마나 편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저희한테 진영을 가리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라고 막 말씀하시거든요. 네. 네, 특히 전문 분야는 굉장히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골고루 쓴다라는 건데 지금 역대 민주당의 대통령을 보면 TK 지역에서 대선 후보가 30%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은 30%가 목표치잖아요. 네. 그거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반짝하고 말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요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몇 퍼센트까지 저는 올라가? 35%. 35%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대구에 굉장히 발이 굉장히 넓은 유지분들, 저 친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이분들이 이제 뭐 저야 원래 약간 보수 성향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대구나 이런 이제 영남 지역에 친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하고 친하니까 뭐 이렇게 막 통화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네.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보니까 똑똑한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나라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일 잘하고 뭔가 야무진 사람이 대통령이 한번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왕이면 TK 출신이면 더 좋지 않겠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네요. 그죠. 예, 똑똑하고 뭐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일을 한 걸 보면 어쨌든 확실히 일을 잘하긴 했다. 뭐 성남시장일 때도 그렇고 네네.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민주당 당대표 할 때도 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뭐 제대로 해낸다. 자, 최고위원님께서 35% 예상하셨어요. 네. TK에서. 네. 만약에 이 목표치 달성하면 저희 제작팀에 소주 한 잔 사시는 건가요? 예, 뭐 소주가 문제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그러면 최종 대선 득표율 지금 50% 과반을 해야 통합 지금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 이거를 네. 통합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선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최종 그러면 목표치는 얼마로 보고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20일 목표니까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요. 네. 선거라는 거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뭐 35% 자신한다 이건 또 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라고 생각해요. 네, 기대고요. 네. 최종은 저는 한 55% 정도 되면 좋겠다. 그럼 역대네요. 네. 지금 왜 박근혜 전 그러냐면, 대통령이 네. 52니까. 이게 지금 내란 이후의 선거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얻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야 이후에 내란 종식도 그렇고 이후에 어떤 국가의 어떤 동력을 회복하는데 저는 좀 압도적인 지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선거 취재를 많이 했지만 이번 대선만큼 이렇게 국민들, 그러니까 민심이 요동치고 네. 시시각각 바뀌고 네. 이게 놀랍더라고요. 네. 지금 그 한복판에서 TK 민심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아무래도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지지하다 보니까 또 테러 위협 우리가 또 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박주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효 사격 2kg 뭐 이런 소총까지 뭐 위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신빙성 있는 제보인가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근데 이제 그 사거리 2km 소총 밀반입이 제보가 있었다. 네. 이렇게 이건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근데 일단은 어쨌든 그 경찰청에서도 보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를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옥상에서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사실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극우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후보를한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뭐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만반의 준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반의 준비는 필요하죠. 네.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방탄복을 실제로 방검복을 실제로 입고 나와서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공포를 조장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위협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 좋으나 이게 마치 엄청난 테러가 벌어질 것처럼 분위기를 호도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 네. 아예 연설을 할 때 방탄 유리를 앞에 설치하고 하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불안해요. 네. 미국처럼 우리도 연설대 앞에 방탄 유리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호들갑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게 지난번에 부산에서 실제로 테러를 네.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조금만 빗나갔으면 그렇죠. 위험했죠. 치명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호들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네. 뭐 사전에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중요하니까요. 네. 또 지금 정치 지형을 크게 뒤흔들고 계신 분이 계시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그만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지금 미국에 가 계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여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님의 러브콜 계속되고 있어요. 네. 홍 시장님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위트 있고 홍 재치도 시장님하고도 있고.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 경선 때 네. 선대위원장이었죠. 네. 그리고 뭐 잘 아시잖아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분도 아주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 분이세요. 낭만 정치인. 네. 뭐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말이 이제 막 이제 거침없어가지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보면 의협심이 상당히 있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 왜 국민의힘과 이렇게 손절을 하고 절연을 하고 지금은 민주당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진위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그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가요. 네. 민주당을 바라본다기보다는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의협심이 남다르신 분이에요. 이분 뭐냐면 잘못된 걸 못 찾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분이 보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셨죠. 그죠? 그래서 단일화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단일화할 마음도 없으면서 사기 단일화 공약을 해가지고 후보가 됐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진심이 아닌 이 어떤 표시를 해서 후보가 됐다 이렇게 했지만 그런 나중에 이제 한덕수를 이제 지도부가 내세우면서. 네. 정당한 어떤 당이 선출한 후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렇게 궁지에 처하고 한덕수라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네. 마치 자신이 무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다 돼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오밤중에 이렇게 막 등록을 막 해가지고 날치기를 하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갑자기 또 김문수 후보를 그러니까 좀 편들어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네. 한덕수 후보를 이렇게 막 밀고 이렇게 편들어 주면서 뭔가 이렇게 합작하는 일종의 공작의 이런 모양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당한 것을 못 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의협심이 발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 이제 최종 편들어 후보가 주잖아요. 되셨고. 그죠? 네, 그래서 보면 네. 이분이 이제 보수의 어떤 굉장히 컨서버티브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지만 상당히 보면 보수적이지만 기득권이 없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항상 하시고 네. 그래서 의협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까지 그 전에도 사실 그 전에 대선 경선할 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갑자기 국힘의 이제 윤핵관들이 윤석열이라는 바깥에 있는 검찰총장 그것도 상당히 이제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를 괴멸시킨 당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옹위를 해야죠 일방적으로 네. 그러면서 용병이라고 표현했었죠. 네, 그때. 용병을 데리고 와서 사실은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헌신했던 자신을 이제 완전히 팽개치고 이렇게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잘못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람이 불었었죠. 홍준표 시장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과정을 보면 한덕수로 다 맞춰놓고 하고 있다. 근데 이 한덕수로 맞춰놓고 하는 과정의 배후에 네. 또 윤석열이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친윤 세력들이 있다. 있는 것 이렇게. 같다. 사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지금 이 사태, 이 조기 대선은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이게 윤석열과 친윤 세력들의 책임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네,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 대선에서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결과냐 이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수 정당에서 30년 정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원래 그런 당이다라고 마지막 일성을 하면서 예, 정치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당이 싫다고 그동안 한평생 어떻게 보면 공격을 했던 민주당 쪽으로 지금 현재 색을 바꾸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쉽게 납득을 많은 분들이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주당 쪽으로 색을 바꾸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지를 선언하고 그분이 보실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이 되는 게 네. 정의로운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미는 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의로운 결과가 아니죠. 네네네. 그리고 내란이 종식되지 않겠죠. 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이것을 누구를 편든다라기보다도 역사의 어떤 정의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뭐 저는 뭐 홍준표 후보가 누구를 편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홍준표 알겠습니다. 시장께서. 제가 지나치게 어떤 기술적인 정치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 생각하신 건 같아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협심과 정의. 네, 그렇게 본다면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3자 내지는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보수가 확실히 망해야 돼. 확실히 망해야 돼. 국민의힘은 네. 확실히 망해야 되고 특히 내란 세력은 확실히 망해야 돼. 네. 그냥 뿌리가 뽑혀야 돼. 네. 그래서 새롭게 보수가 다시 일어나야 돼.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 게 오히려 보수 입장에서 네네네. 그게 전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홍 시장님하고 홍 전 시장님하고 뭐 어떤 그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그런 걸로 추측이 된다는 그리고 말씀이신 이제 거죠? 네 그리고 그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과거에요. 네. 그 이런 적이 있었죠. 그분은 항상 보면 이렇게 의협심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네. 예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검찰에서 굉장히 너무 심하게 핍박을 받을 때요. 네. 그때 그 대구에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너무 상대를 이렇게 후벼파고 네. 이렇게 상대의 약점을 걸고 넘어져서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이런 정치판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서로 선의 경쟁을 하는 정치가 알겠습니다. 된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잖아요. 뭐 네. 딱 똑같은 워딩은 아니지만 네네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시장이 정치를 오래한 어떤 정치인으로서 서로 이념이나 보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통합의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공감대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최고위원님처럼 약간의 어떤 그 진정성과 순수한 의도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정치부 기자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각에서는 보면 그만두고 던지고 은퇴한다 이러고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냥 그대로 있으면 네, 맞습니다.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공학적인 어떤 시각도 있으니까 오늘 또 당장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총리 제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총리 제안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익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부인했고요. 네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총리 제안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지금 아직 당선에 근처도 아직 못 갔는데요. 나중에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점이 좀 이르긴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제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직접 하지 누군가 듣보잡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그게 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엉터리의 어떤 그런 보도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홍준표 시장 굉장히 폄훼하기 위한 얘기들이다. 그래서 홍 시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실 지지를 명시적으로 한 적은 없죠. 네.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우리 민주당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불편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반성을 하고
쇄신할 생각을 해야지. 네. 자꾸 이런 것을 폄훼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제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윤석열이 왜 망했냐. 자꾸 남을 갖다 헐뜯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네. 검찰의 어떤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망했고 이 나라의 정치가 망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정치는 하면 안 된다. 그 홍 전 시장님 지지자들 예를 들면 홍사랑이나 홍사모 이분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후보님을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한 게 의원님의 공이 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맞나요? 네, 제가 이분들 설득을 했죠. 설득을요? 네, 물론 뭐 이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신 있으니까. 거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날 보면 이분들이 우셨어요. 눈물 울었다고요? 흘리고 그때 그날 이제 그 화면 동영상 보시면 네. 눈물 흘리고 지지 선언할 때. 네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분들이 정말 몇십 년 동안 홍 시장님을 후원하고 하셨던 분들 되게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냥 네. 뭐 일시적인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파장이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캠프에 보면 SNS하고 미디어 팀 이런 분들도 네. 오셨고 또 뭐 이제 아직까지 캠프에 그러니까 본격 합류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병태 정책 총괄하신 그거는 어떻습니까? 분도 정확하게 지금 지지 선언하셨죠. 지지 선언을 했지만 영입하려고 했다가 지금 과거 아직 막말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보류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제 그 정식으로 이제 선대위 합류는 안 했지만 이제 활동은 이제 하실 겁니다. 외연 확장 그거 좋긴 한데 좀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분이 우리 당의 이름으로 공천 받아서 출마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분의 전문성을 살려서 예. 그분이 기여하실 수 있는 것을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실 수 있다면 예. 저는 그것을 마다할 필요가 있는가.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이 어떤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 여러 인재가 있는데 네. 그 인재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어떤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어야 정말 인재가 활용이 잘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조금 스펙트럼이 다르지만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말을 좀 잘못한 부분은 지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은 그것은 조금 시각이 다르거나 그런 것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들, 네네네. 전문적인 영역들, 네. 그죠? 그리고 또 그게 지금은 또 본인이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막 하나하나 다 따져서 과거의 잘못을 네. 들추고 그러기엔 시간도 없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그러니까 말씀. 이제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같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분이 이번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내란 문제에 있어서 개헌 문제에 있어서 아주 확고하게 다음 날 굉장히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탄핵을 찬성을 하시면서 곤욕을 치르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저희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데 뜻을 같이 한다면 다수의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큰 틀에서는 함께 갈 수 네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란 종식이 중요한 화두인데 거기에 앞장섰던 분이 보수지만 앞장섰기 네. 때문에 어떤 과거의 어떤 일부 잘못이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네, 물론 이제 상황이네요.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 것만 있다고 보면 생각하는 되니까요. 거죠. 네. 네. 국민의힘 분위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대통령 탈당해야 되냐 아니면 김용태 젊은 비대위원장의 출당 조치를 해야 되냐. 지금 잠깐만. 그리고 이제 아까 홍사모 말씀을 네. 하셔서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막 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됐냐 하면 네. 이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자신들이 홍준표 후보도 지지를 해왔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지지를 해왔는데 예. 저한테 도리어 묻더라고요. 자신들이 요즘에는 보수란 무엇인가를 자문하게 된대요. 반문을 하게 된대요. 보수란 무엇인가. 네. 그러면 이제 이 내란 일으키고 반성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단일화를 억지로 막 시키면서 당의 후보를 업고 그다음에 갑자기 한덕수 같은 사람을 막
밀어붙이면서 당원들을 마구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이게 보수인가? 그러면 당원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보수라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보수하고 다른 것 같다.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게 보수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른정당의 권오을 전 최고 네. 지금 민주당에 합류한 이유도 중도 보수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선언적인 발언 거기에 마음이 갔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뭐 홍사모든 홍사랑이든 다 그런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아까 뭐 대통령 출당 또는 네. 탈당 이거 네.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아니 그걸 아직도 고민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출당 조치? 아니 그걸 왜 고민을 하나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차원이 너무나 다른 얘기죠. 이거는 국가의 반란이거든요. 그때는 개인의 뇌물, 어떤 제3자 뇌물 경제 공동체 약간의 뭐 지금은 비리고 그것도 본인의 비리라기보다는 어떤 그 최순실의 비리에 대한 관리를 못했다라는 네. 문제라면 이거는 내란 문제고 헌정문란 문제라서 진짜 심각한 거죠. 이건 무기징역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출당을 해야 됩니까? 출당 조치를? 아니 이미 벌써 했었어야죠. 뭘 고민합니까? 저는 이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왜 고민이 필요한 건지 정치를 왜 하는 것이고 정당이 왜 필요한 것이고 국가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성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였을까요? 김문수 후보 계속 지금 명확한 입장을 못 내놓고 있고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 뭐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 하고 있고요. 지금 곧 탈당을 할 것이다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고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번 주 안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또 어떻게 기대를 하시고 또 예측을 하시는지도 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좀 딱하죠. 사람이 저는 그분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약간 바지 사장 비슷하게 이렇게 젊은 사람, 힘없는 사람을 앞에 내세워 놓고는 네. 어려운 일을 다 맡기고 그다음에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비겁하다. 이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책임지고 처리해야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 말씀 중에는 속 시원하게 어떤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출당시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상당한 그 후폭풍 또는 본인이 그 본인의 정치력이나 그 어떤 정치 이력과 연륜으로 내공으로 이걸 극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후가 힘들 것이다. 앞으로 남은 20여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20여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여정이. 그러니까 그래요? 김용태라는 정치인이 이걸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요. 선배 정치인으로서 예측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출당을 못하면 바보 되는 거고요. 예. 그걸로 그냥 정치 인생 끝나는 거고 출당을 그러니까 출당을 못하면 너 이때까지 뭐 이렇게 쇄신하는 듯이 얘기한 거 다 거짓말 아니야?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용당하는 네네. 말하자면 이 내란 세력에 이용이나 당하는 바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출당을 하게 되면 그냥 앞에 내세워서 손에 피 묻히는 역할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직 내공도 부족한데 네네. 너무나 비겁하고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건 지도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정말 저는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네. 뼈 있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할 자신이 없구나. 자기 손으로. 결국은 자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서 지금 이 선거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네. 생각하는 것이 결국 정당에서 우리가 헌법 질서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국가를 가지고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네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개인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죠. 아, 뼈 있는 말씀이어가지고 제가 더 음.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출당 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걸 뭐 잘 하게 되면 기본인 거고, 그죠? 네. 못 하게 되면 향후 정치 뭐 그냥 여정도 힘들죠. 그렇게 잘 하더라도 이후에 네. 본인이 다 감내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매우 비겁하다는 그러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탈당을 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버팅길까요? 대선 전까지. 저는 그것도 버티겠죠. 궁금합니다. 버팅긴다. 이분이 뭐 언제 이 사람이 언제 뭐 제대로 뭔가 이 원칙에 맞게 한 적이 있습니까? 끝까지 항상 버티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온 사람 아닙니까? 저희 취재진이 그 측근들 취재를 어제 좀 했었는데 절대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배려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속한 조직을 진심으로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네. 나라를 걱정하거나 당을 걱정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윤석열은 결국 뭐냐.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민주당을 파괴했고 자, 그다음에 자신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파괴했고 그다음에 자신이 대통령이 돼선 나라를 파괴했죠. 응? 파괴. 왜 이 사람 파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돼요. 탈당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단일화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단일화는 뭐 범보수 이준석 지금 후보를 포함한 단일화입니다. 단일화는 어떻게 최고위원께서는 예상하세요? 제가 이준석 후보면 절대로 안 하죠. 완주. 네, 그럼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겠죠. 지금 지지율도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일화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단일화를 하는 순간 이준석 후보는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죠. 네. 이준석 후보 지금 이번 선거는요. 네. 보수는 이게 그러니까 보수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요. 네네. 이번 선거는 어떻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구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일단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쪽은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어려운 이 국면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나 준비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또 이런 민주주의 회복 문제도 그렇고 준비되지 않은 후보를 뽑지 않을 거거든요. 이건 네. 좌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저쪽에서는 이게 당선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번에 차제에 이쪽 진영의 어떤 상황을 정리하고 당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꼭 당권의 무슨 권력 투쟁이 아니라요. 네네. 명분을 제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 어떤 그 옳은 길로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를 정리를 하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미래의 희망이 되고 싶어 하겠죠. 그걸 더 중시하겠지. 뭐 여기에서 어차피 못 이기는 선거인데 여기서 자기가 새로 도약하기 위해서 보수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다시 정리하는 그렇죠. 그런 그런데도 선거다. 관심을 두겠죠. 물론 이분이 이제 네. 이준석 후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는데 좀 제가 속도감 있게 마지막 네. 질문. 이길 수 있는 선거다. 지금 현재 어차피 내란을 심판하는 계엄을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구도가 네, 네네. 그런 그리고 가능성이 많다는 이재명 거죠. 후보가 준비된 후보다.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사법부 조희대 특검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거의 사심제와 같은 헌법재판소법 개정 뭐 이런 움직임 최근 법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어떤 과정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좀 과합니까? 아니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탄핵 문제하고 네. 그 사법부 개혁 문제는 저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사법 개혁 문제는 이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의를 한 때 이미 국민들로부터 사법 개혁의 명분은 이미 생겼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생겼다고 보고요. 네. 다만 그것이 사법 개혁이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이냐, 이건 논의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대법원이 너무 대법관이 소수가 너무 엘리트주의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법관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너무 적은 법관들이 너무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권위주의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은 있기 때문에 개혁은 네네.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다만 그것이 어떤 것이 그럼 대안이냐, 이건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건 뭐 선거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검찰 개혁 또는 사법 개혁의 네,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시스템의 개혁의 네. 일환이라고 보시는 네. 거군요. 그다음에 뭐 이제 탄핵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이시니까 제가 네. 마지막으로 지금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또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이시니까 이번 대선 그러니까 승부를 떠나서요. 결과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뭐가 좀 기억에 남는 이번 대선은 뭐였다라는 혹시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즉흥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어떤 이번 선거였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뭐 통합도 중요하고 실용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한데 어떤 선거, 어떤 대선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지 공동선대위원장이시니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이 네. 우리가 이제 87년 헌법 체제에서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쭉 왔는데 네. 사실 그 이후에 지금 2025년이니까 벌써 그로부터 한 30 몇 년이죠, 이게? 87년부터요? 네. 그렇죠. 지금 뭐 거의 한 30년, 40년 가까이 40년, 네네. 흘렀지 않습니까? 38.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굉장한 패권 경쟁 속에 놓여 있고, 네. 그래서 이 자유무역 시대나 이런 것이 지나가고 다시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신제국주의 비슷한 굉장한 어떤 패권 경쟁 속에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바뀌고 있는 속에서는 과거의 어떤 보수, 진보, 뭐 진영 다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데올로기가 저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 국가와 국민의 생존 이데올로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사실 막연하지만 지금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기업에 회사에 다니는 국민들, 자영업을 하시는 국민들 또는 이제 지금 학교를 다니는 국민들 모두가 뭔가 지금 생존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벼랑 끝에. 네.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다 공통된 상황이고 이게 지금
이것의 가장 최정점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다. 네. 정치권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영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하는 게 옛날부터 통합은 있었지만 그 통합의 의미가 과거하고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의 시대적 상황 자체가 그냥 옛날에도 통합은 좋은 얘기였지만 지금은 이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생존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작은 차이나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경쟁, 그러니까 싸우는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정말 심각한 어떤 우리 전체적인 그 생존 위기 속에 있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갈등이 있었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모두가 다른 나라의 산업 생태계하고의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네네. 그렇죠? 그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재명 후보나 우리 당도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 보수 할게. 우리가 보수 우리 할 수 있어. 우리도 보수까지 다 끌어안고 우리 이거부터 넘어가자. 이 고비부터 넘어가고 이 생존 위기부터 우리가 넘어가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어쩌면 나라의 위기를 우리가 방임하는 굉장히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 역사 속에서.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본인이 투사 이미지는 이제는 조금 덜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전히 그 강인한 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존을 위한 통합 맞죠? 네, 우리 생존을 위한 국민 통합.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이죠. 책임감. 네,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바로 시작하는 게 이번 대선이다.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목표치, 네. 그게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의원님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